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역사 그리고 일본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 역사를 보면 제가 일본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본의 역사를 간단히 생각하면 굉장히 늦은 문명화, 그리고 그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사륙의 역사, 서로 국민들끼리 죽고 죽이던 게 있었다는 점.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가 있긴 했지만 6.25 전쟁 이걸 제외하고는 거의 나라가 무너져가지고 누가 왕권을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싸움, 그러니까 권력층들의 싸움 말고는 정말 국민들끼리 싸우던 역사는 거의 없었던 걸로 볼 때, 분명 민족성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열을 논하자는 건 아니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이 문화적으로 뒤처졌다는 사료는 우리 측에도 그리고 일본 측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일본은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까지 사람이 직접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신라 시대 때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 통신사들의 대접이 극진했던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일본 쪽에서 얘기하는 거로는 우리가 열등하고 그쪽이 우월해서 배우식으로 얘기하지만, 역사를 보면 누가 봐도 손님 맞이입니다. 손님이 왕이죠. 아무튼 문화는 사회가 안정되었을 때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안정돼 있지 않으면 문화가 성숙할 수 없고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뒤처졌던 역사는 일본의 기술이라든지 사회 체제에 끊임없이 내부의 불안정을 야기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외구를 통해서 약탈을 하게 만들고 내부의 갈등이 성숙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 거죠. 기술이나 문화 이런 걸로 압도를 하면은 한쪽이 완전히 굴복을 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데, 서로 기술이 서로 없다 보니까 그냥 기술보다는 힘으로 쟁취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싸우는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전국시대, 그리고 국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을 약탈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문화적 갈급함과 부족하면서 온 그 민족성은 스스로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었고, 반대로 이게 기회 삼아서 가장 빨리 아시아에서 개화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타라 입구라든지 아니면 조선인과 일본인은 인종적으로 다르다, 이상한 우생학 같은 걸 신봉을 하면서 그렇게 문화적으로는 앞서 있었던 조선과 중국을 어떻게든 까내려서라도 그렇게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결국 동아시아 3국 중에 가장 솔직하지 못하고 인정할 부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 그들이 경제적으로는 성숙했지만, 그리고 상업적으로 상업 문화들도 닌자, 스시, 마리오 이런 거를 퍼뜨리면서도 굉장한 영향을 펼치고는 있지만, 그들이 돈을 찍어서 만들어낸 상업적 문화가 아닌 그들 구성하고 있는 그 자체의 문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라는 거는 혼내와 다테마에라고 하는 거,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문화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애니나 영화, 노래 이런 게 아니라요, 서양으로 따지면 기독교적 문화라든지 아니면 동양에 있어서는 집단적 문화, 사실 그게 더 문화적으로는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사고방식을 결정짓는 그런 행동 문화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중국보다도 훨씬 미성숙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가끔 일본에게서 느끼는 바로 그 점이죠. 선진국인데 왜 가끔 저렇게 미성숙한, 저렇게 미개한 말을 할까, 미개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까, 바로 그 점이 이 점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화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일본 문화 정말 대단하죠.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를 스시나 마리오 같은 거, 그리고 닌자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왜 저렇게 미개하게 행동할까? 이런 익숙한 불편함이 바로 이 문화를 정확하게 구분짓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혼동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의 케이팝이라든지 게임 이런 게 일본의 상업 문화보다 더 많이 퍼져 있고 더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일본이 유리해요. 근데 사고방식으로서의 문화는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우월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문화라는 게 쉽게 말하면 가문 같은 거예요. 가문이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해도 몰락했어도 이 가문이 만약 훌륭하다면, 그리고 훌륭한 조상이 있고 훌륭한 가문의 철칙이라든지 그런 가르침이 있고 한다면,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해도 그 가문의 자식들은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고요. 아무리 지금 돈이 많다고 해도 미개한 가문, 정말 가르치는 거 없고 돈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정말 진짜 못돼먹은 막돼먹은 가문이라면 나중에 돈 까먹고 몰락할 확률이 높은 거죠. 결국 일본은 그대로 됐습니다. 10배 이상 차이 나던 우리나라에게 따라잡히기 직전이고요. 오히려 문화적으로는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만 조금 후진국이다 뿐이지, 다른 정치라든지 문화 이런 외적인 부분에서 이미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정치만 놓고 따지면 우리나라가 질 수가 없죠.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당정을 해왔던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꽃인 당을 만들어서 정치한다, 이런 개념을 500년 동안 해온 나라입니다. 이미 사전 연습을 500년 동안 해왔던 나라인 거죠. 반대로 일본은 뭐 임진왜란 때 코와 귀를 베어가서 전리품으로 삼았던 것부터 시작해서 뭐 식민지배 2차 세계대전 때 마루타를 이용해서 생체 실험을 한다든지, 속임수를 이용해서 강제징용, 그리고 위안부라든지, 그리고 조종사를 목숨을 담보로 한 카미카제 공격이라든지, 백인의 목을 누가 더 빨리 벤다, 전쟁통에서는 뭐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약탈이나 강간을 금하고, 그리고 걸리면 엄벌에 처하는 전쟁 수칙을 비교해 볼 때 일본의 행동은 정말 도를 지나치는 걸 떠나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도 베트남 파병도 갔고, 그리고 6.25 전쟁에서도 싸웠지만 거기서도 뭐 백인의 목을 베는 거,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문화적으로 덜 성숙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 마치 질풍노도의 시기, 뭐 사춘기 소년처럼 이게 앞으로도 영원히 성숙이 안 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만 봐서는 우리나라가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기에서만큼은 아직 일본은 사춘기입니다. 어른이 아직 되지 못한 거예요. 독일이 뭐 모든 피해 당사자국들에게 사과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주변국들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를 보여줬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점과는 달리 일본은 전범들에게 적법한 처벌을 내렸고 다 사형시켰으니, 더 이상 우리의 처벌을 받았으니 왈가왈부하지 마라,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뭐 사춘기 소년적인 그런 소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독일은 여태까지 처벌 안 받아서 아직도 사과를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광기라는 게 무서워요. 광기라는 게 뭐 어린 소년이든 나이든 노인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삼켜버리는 겁니다. 뭐 일본보다 어른스러웠던 독일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독일보다 미성숙했던 일본도 그 광기에 휩쓸려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두 당사자 전범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 이후에 스스로 어느 쪽이 더 성숙했는지 그 두 나라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어른이었는지 증명했던 거죠. 여기서 저는 외교를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미성숙한 일본은 항상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외교 태도를 보여줍니다. 중국과의 영토 분쟁, 그러니까 중국 쪽 표현으로는 갸오위디아오라고 하고 일본 쪽 표현으로는 센카쿠 열도라 하는 그 분쟁이 있었죠. 그 영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본은 아주 빠르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센카쿠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과의 분쟁,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집요하게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강자인 미국과 중국에게는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를 했고, 상대적 약자인 대한민국에게는 어떤 사과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이 아예 그냥 잘못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에게 그리고 미국에게 사과를 하는 거 보면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강약약강, 그러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 논리에 의해서 일부러 사과를 안 하고 있다는 점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안 하는 거죠. 사실 외교에 있어서 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그냥 강한 자에게 굽히고 약한 자에게 군림한다, 이런 논리만 있을 뿐이죠. 그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된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가 강하면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도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약하면 좀 더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게 뭐 그게 당연한 외교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미중을 상대로는 당연히 굽혀가는 외교를 선택하고 있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약자에게는 강하게 나가고 강자에게 약하게 나가는 방법을, 그러니까 현명한 방법이죠. 이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이죠. 그러니까 강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그 약자를 충분히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그리고 굴복시킬 힘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 외교적 실패는 항상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차라리 뭐 한국과 뭐 동남아의 여러 개발도상국 둘 관계처럼 그냥 뭐 갑질이나 이런 거 없이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외교를 지속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그냥 갑질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약속국을 제압을 해서 이득을 챙기든지, 그게 현명한 외교의 방법인데 일본은 어느 쪽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 뭐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주인공들이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악당을 물리치는 스토리가 많이 보입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무엇을 느끼시나? 그냥 뭐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미치. 아무튼 우린 그걸 보고 직감적으로 압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시나리오대로 현실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일본은 현실 외교를 만화 애니메이션처럼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악당을 쓰러뜨리는 주인공들처럼 말이죠. 악당이
예상한 대로 쳐맞아주고 절대 저항하지 않을 때에만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성립하는 그런 계획을 짜놓고 있어요. 내가 만약 한국 반도체를 때리면 한국은 분명히 아파할 거고, 분명히 한국은 항복할 거고, 그렇게 한국을 굴복시킨다면 뭐 관세 협상을 통해서 거기서 좀 이득을 챙길 거고, 뭐 후쿠시마 수산물도 팔면 좋죠. 그렇게 팔아서 얻은 자금으로, 그 자금으로 신산업을 육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얻어가지고 뭐 로봇 정도만 하면 되겠죠. 그 로봇으로 산업을 다시 일본을 재기시킬 겁니다. 자, 그럼 빨리 로봇 관련 부서 만들고 묻고 더블로 가. 뭐 그런 일자형 컨베이어 벨트식, 그러니까 일본식 RPG 같은 이상한 논리가 일본 사회 정책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분명 일본은 한국보다 강해요. 근데 문제는 일본은 한국이 항복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계획을 세웠죠.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는다는 안건은 올려본 적도 없는 겁니다. 검토 대상도 아니에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나와 상대방을 비교해서 1%라도 강한지 강하지 않은지, 누가 더 강한지 판단하는 것과 내 힘이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 이건 정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본은 자신과 한국을 비교해서 한국 자신이 1%라도 강하다는 것은 깨달았지만 그 힘을 기반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 이것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 차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라도 강하면 당연히 굴복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만 외교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식민지배 때도 그랬고, 현재 무역보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힘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다시 굴복하는 날이 있다면 그건 일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방심했거나 그들이 예측 못할 반칙을 사용했거나, 그게 아니면 우리가 체력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 그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그때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다, 슬럼프였다, 약한 타이밍이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컨디션만 좋으면 충분히 일본 따위는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그리고 그런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차례의 일본 침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독립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가 한일전 스포츠 경기를 할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제가 한일전은 많이 봐왔는데 일본과 한국의 심리, 일본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먼저 전력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들이 한국보다 위라는 걸 깨닫습니다. 메이저리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한국은 올리 국내파로만 존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우위라는 판단부터 내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이 절대 수적으로 실력으로 열세에 밀린다는 그런 변수 자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위에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전략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한국이 예상 못한 저항을 하면 항상 페이스가 말리고 멘탈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반대로 한국의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 일본 따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린 자신감 있고 일본 항상 우리 아래였어, 이 자신감으로, 이 자신감 기반으로 모든 전략 계획을 세웁니다. 언더독의 무서움이죠. 저도 괜찮고 이기면 좋고. 사실 일본의 외교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동아시아 내부에서만큼은 항상 밀려왔고, 그 원인은 한국과 중국은 항상 앞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일시적으로 경제적 선진국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다지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미 외교에 있어서도 힐러리가 당선될 가능성만, 그것만 고려해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 아예 고려하지 않고 아베가 힐러리만 만났다가 나중에 곤욕을 겪는 등 외교적으로는 정말 전 세계 경제력 3위답지 않은 미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변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본인들은 여태까지 한국 정부한테 한마디도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할 말 제대로 한다면서 내각끼리 그리고 국민들끼리 자화자찬하면서 엎드려 절받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근데 사실 실상은 핵교섭 할 때는 상시 배제당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WTO 제소당하고, 거기서도 패소당하고, 만약 우리나라가 저런 식으로 외교를 엉망으로 한다면 한국이 한국했네, 아직 영향력도 부족하니까요, 그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전 세계 3위 국가인 일본이 외교를 저렇게 엉망으로 한다면 정말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치명적인 외교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상 자민당의 외교 실패 책임이 가장 큽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한다면 대외적인 여건이 굉장히 많아요. 미중 무역 협상 이런 것도 그렇고, 유가가 급락한다든지 이런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나름의 이유를 찾을 수 있고 변명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외교적으로 실패한다면 이건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한다면 온전히 본인의 책임으로 가는 겁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고 항상 그 외교를 주도한 지도부,
그리고 정권에 있습니다. 뭐 유가가 폭등하거나 중국이 갑자기 자신의 물건을 안 산다고 하면 지도부들이 가서 어떻게든 피해가 덜 가게 뭔가 사후 처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아베의 외교는 실패했고 언제나 실패해오고 있으며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일본회의라는 어떤 조직이 일본을 장악하고 있고 그들의 입김이 일본 전체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본회의라는 조직이 뭐 개인적으로 볼 때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일본 맥주 안 팔아도 우리나라가 사정사정하면서 제발 다시 팔아달라고 그런 이상한 가정을 하는 것도 저쪽의 생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칼만 안 빼들어서 그렇지 칼만 빼든다면 한국은 바로 무너지고 이상한 일자식 논리를 펼치는 것도 저쪽일 가능성이 높죠. 자신들 서점에는 혐한 서적들이 넘쳐나니까 한국에서도 뭐 혐일 서적이 넘쳐날 거야, 이런 이상한 착각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수준 낮은 조직이 일본의 정치, 외교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조직이 일본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때문에 일본에선 아주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 생각엔 모두가 빚져있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돈을 갖고 있는 조직이 아마 이 조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버블 때 이득을 본 세력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과거 범죄를 고해성사하느니 차라리 배 가르고 죽겠다는 그렇게 뭐 필요없는 부분에서 굽히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이 주변국 외교를 망쳤고요. 그리고 김부랑과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무조건적인 지지, 정치인들이 점점 고인물화되면서 정치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점에서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일본이 중국과 가까워져서 한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국과 친해져서 한국을 붕괴시키고 자신들은 중국과의 외교에서 이득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사실 일본은 동아시아 어떤 나라에게도 주도권을 가지고 외교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사실 난징 학살 그리고 위안부 지지 이 두 가지 카드만 있어도 일본을 간단하게 제압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토사구팽 당하는 거고 또 실패당하는 거고 또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일본의 역사는 대한민국, 중국 대륙의 역사에 비해서 상당히 느리게 과거로부터 진행되었고 아직까지도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성숙도를 따라잡으려면 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IMF 극복과 그리고 일본의 김부랑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본의 문화적 유전자는 스스로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그렇게 얻어지는 우월감, 그렇게 전국시대에 동족끼리 죽이고 죽였죠. 거기서부터 이즘의 문화도 동족끼리 서로 따돌리고 괴롭히는 문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말이에요. 그런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친절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사회, 언제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가면 속에 숨어서 스트레스를 쌓고 있죠. 그 분노를 결국 해소하지 못하고 터지면 주변국 침략하게 되는 그런 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개항을 요구했을 때 중국과 한국이 거세게 저항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은 아주 순순히 항구를 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일본은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잠시나마 동아시아를 제패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운이 좋았었던 것 뿐이고 본인들의 능력은 없었다는 것을 전쟁 패배 그리고 버블 각종 사례를 통해서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에게 맞설 수 있는 저항의 용기가 없었던 민족, 스스로를 지키기보다는 강대국의 푸들이 되는 걸 택했던 민족, 자주정신이 없는 민족은 오랜 기간 동안 흥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두 배 큰 일본이 이 작은 나라 한국을 외교적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미국이 정말 일본을 토사구팽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파리 신드롬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파리, 그러니까 프랑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고 유럽은 최고다 이런 이미지만 믿고 프랑스를 굉장히 동경하는 나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한 70년대인가 그때 프랑스 붐이 일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그것만 믿고 프랑스에 갔다가 동양인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그런 거에 정말 충격받고 실제로 실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갔다가 실망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실신한 사람은 없죠. 근데 실신까지 한다. 그 정도로 일본이 멘탈이 약하다는 거를, 거기다가 플러스로 국가적인 세뇌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만연한지도 알 수가 있죠. 가끔 프랑스에 차별한다거나 동양인 차별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분명 저건 0.0001%야. 대부분의 프랑스인은 그렇지 않아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다가 그런 파리 신드롬이 더 나오지 않게 됐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파리 신드롬이 아니라 뉴욕 신드롬이 새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